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주에 걸쳐서 다양한 설득 관련 모델들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의 이론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 노출 효과 다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에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기만 해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에펠턴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소성 태도 모델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마틴 피시바인이 제시한 다소성 태도 모델을 배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태도를 형성할 때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두각 속성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신념 그리고 그 속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합리적 행위 이론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의 수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전에 미리 합리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사전에 했는데 그 수행 결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학습 이론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개, 즉 행동적 학습 이론과 인지적 학습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행동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결과로서 학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즉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살펴봤죠. 그리고 인지적 학습 이론을 또 살펴봤습니다. 인지적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적 학습 이론이 학습에서 인간의 사고 이런 것들을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 과정, 정신 과정, 심리 과정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학습이 나타난다고 보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볼프강 켈러의 침팬지 실험 이것도 살펴봤었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는 인지 일관성 이론을 배웠습니다. 이 이론은 우리 인간은 자신의 인지와 감정 그리고 행동 또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 사이에 인지적으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강한 동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균형 상태가 이제 깨지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긴장감이나 불편함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자기의 태도를 바꾼다던가 해가지고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보는 이론이 인지 일관성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이더의 균형 이론, 뉴컴의 대칭 이론, 오스카 탄넨바움의 일치 이론, 그리고 패스핑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설득과 관련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총 5개의 이론을 살펴봅니다. 일단 귀인 이론에서 뱀이 제시한 자기지각 이론, 그리고 존스와 데이비스가 제시한 타인지각 이론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인지 반응 이론에 가서 사전 경고 효과와 예방 접종 이론을 배우고요. 그리고 기능 이론에 가서는 카츠가 제시한 기능 이론, 그리고 켈만이 제시한 기능 이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리프와 호블랜드가 제시한 사회 판단 이론, 그리고 패티와 카시오포가 제시한 정교와 가능성 이론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귀인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인 이론에서 귀인,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고 그 다음에 이론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귀인이 무엇이죠? 사전적 의미가 뭔가요? 귀인이란 건?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 원인을 나름대로 찾아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나면 저것의 원인은 뭘까?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행동에
원인을 추론하는 거, 이것을 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문제 못 봤어요. 그러면 왜 시험을 못 봤을까? 그 원인을 추론하게 됩니다. 담당 교수님이 너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래. 또는 내가 그날 좀 피곤해서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시험을 못 본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모색을 하고 찾아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귀인인 것이죠. 아무튼 원인을 찾는 것, 이게 이제 귀인이고, 그럼 귀인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이 단어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귀인 이론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행동 이런 거하고 그것의 원인,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 사건, 사고,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사람들은 추론한다라고 보는 이론, 이것을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단어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그 원인을 추론하는가, 왜 귀인을 하는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귀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상황, 그 사람, 행동 이런 것들을 이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는 정확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해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나 사건 이런 것들의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이 귀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저 사람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건, 그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정확한 태도를 형성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목적으로 귀인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평소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건성건성 오늘 행동을 하고 좀 성의 없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하고 귀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봤더니 친구가 좀 몸이 안 좋아요. 어저께 좀 밤도 샜어요. 그래서 친구 오늘 좀 아프고 피곤하고 이래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친구를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태도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친구가 오늘 좀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싫어하지 말아야지. 그냥 원래대로 동일한 그런 좋은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제대로 된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 제대로 된 태도 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귀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귀인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내가 원인을 추론해야지 막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제깍제깍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 귀인 이론에서는 태도 변용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나 사건, 사고의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 즉 귀인을 하는 것이 태도 변화, 이 태도 변용을 가져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태도 변화의 선행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에게 오늘 굉장히 불성실하게 좀 건성건성 행동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귀인을 해요. 알고 봤더니 친구가 나를 싫어해서 오늘 이렇게 불성실하게 건성건성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친구가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이제부터는 저 친구 싫어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귀인 자체가 태도 변화, 태도 변형 이런 것들의 그 선행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귀인 이론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학자 벤이 제시한 자기지각 이론, 그리고 존스와 데이비스가 주장한 타인지각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지각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지각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데럴 뱀이 1967년에 제시한 이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정의를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실 때 그냥 입만 움직이지 마시고 꼭 머릿속으로 의미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지각 이론이란 자기가 한 행동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태도를 추론하고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이론. 이게 바로 자기 지각 이론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내 태도는 이럴 거야 라고 추론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보였으니까 이 행동에 맞춰서 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 하고 내 태도도 변화시킨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내 행동을 보고 내 태도를 추론하는 거.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태도 변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외적인 행동을 봐요.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는 태도는 이거다라고 머릿속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맞춰가지고 내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이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태도를 변화시키죠. 그래서 여기서 태도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자기 지각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은 내 태도가 이럴 거다. 그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큐, 단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내 행동을 보고 아마 내 태도는 이럴 거야 라고 추정을 사람들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커피 전문점에 자주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매일 커피 전문점에 이렇게 방문을 해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커피 전문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하루도 안 빼고 매일매일 가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느낀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네, 맨날 간다면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적인 행동, 이것은 나의 태도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큐, 단서가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보고 행동이 이러니까 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보고 태도를 추론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태도는요 굉장히 복잡해요. 또 그리고 모호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날 잘 모르겠어,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태도를 본인이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3주차에 이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정의랑 특성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태도는 정신적인 상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있는 심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 직접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태도더라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행동은 어떤가요? 행동은 겉으로, 외적으로 다 드러나요. 그래서 분명하죠?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나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이 정신적인 상태인 태도를 추측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행동을 보고 태도를 이제 추론하게 되는 것은 이 태도가 이제 정신적인 거라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너무 모호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한 행동을 보고 추측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자기지각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이라고 행동할 수 있는 이 Q, 그 행동이 좀 적거나 이게 애매모호하다면 사람들은 태도를 추정할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남이 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보통 이제 기술적 기인을 하거든요. 이 기술적 기인 방식으로 그 태도를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그랬어 라고 자신의 태도를 이렇게 귀인을 시키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단서가 적으면은 남이 나를 보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즉 기질적 기인을 하게 돼요. 우리 인간은 타인의 행동을 이제 보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 원인을 추론할 때 기질적 기인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걸 먼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기질적 기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그 사람의 내적인 요인, 즉 기질이나 성격이나 능력, 인성 여기다가 그 행동의 원인을 두는 것을 기질적 기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행동을 보고 원인을 추론할 때는 뭐 환경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기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판단을 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어떤 큐, 단서가 부족하면 남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 이 기질적 기인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수업을 자꾸 지각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은 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 환경을 먼저 이제 봐요. 그래서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해서 내가 지각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행동에 대한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니까 친구들은 다 정시에 잘 와요. 그러면은 이제 외부에다가 원인을 돌릴 수가 없죠. 뭐 어쩔 수 없이 남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 즉 기질적 기인을 합니다. 아, 나는 게을러서 지각을 한 거야. 이렇게 내부의 기질적 요인에다가 행동의 원인을 돌리는 거죠. 남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은 방식, 기질적 기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태도가 원래 그렇기 때문이라고 귀인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 쭉 지각을 했어. 나는 지각 좋아해.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큐, 단서가 굉장히 부족하고 애매하면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남이 나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 즉 기질적 귀인을 하거나 아니면 내 태도가 원래부터 그래서 그랬던 거야.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원인을 귀인을 하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는 타인 지각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존스와 데이비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자기 지각 이론이 내 행동을 보고 태도가 이럴 거야 라고 추론했던 그런 이론이라면 타인 지각 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 행동이 이러니까 아마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그 태도를 추론하는 이론이 타인 지각 이론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태도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하고 원인을 추론하게 돼요. 귀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 그 원인을 외부적 요인에 돌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상황적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그 환경 그리고 맥락 이런 데서 그 원인을 찾기가 힘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적으로 기인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기질적 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을 봤는데 내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러면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추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일단은 그 원인을 외부의 요인에 돌리려고 해요. 즉 상황적 기인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시험을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서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원인을 외부에 돌립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릴 수가 없죠.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이 그 원인을 이제 내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즉 기질적 기인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실력이 없어. 난 좀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 못 본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일단 그 외부에다가 그 원인을 돌리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상황적 기인과 기질적 기인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적 기인입니다. 상황적 기인, 이건 다른 말로 외적 기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행동 이런 것에 대한 원인을
외적,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맥락 또는 상황 이런 것에 돌리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외적 기인 또는 상황적 기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겠죠. 귀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외부에 돌리는 거.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래. 저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상황에서 자라서 그래.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 기인, 상황적 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기인.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건 다른 말로 내적 기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이거는 그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기질이라던가 인품이라던가 능력, 성격 이런 내부적인 요인의 그 행동이나 사건의 원인을 돌리는 것, 이것을 내적 기인 또는 기적 기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내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는 이 기술적 기인보다는 상황적 기인을 먼저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 지각 이론에 따르면 남을 판단할 때 그렇지 않아요.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지? 하고 그 원인을 추론할 때는 먼저 상황적 기인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기술적 기인, 행위자의 내부의 요인으로 귀인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 교통정체가 심해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국어를 하면 저 사람은 일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이렇게요. 타인 지각 이론에서는 이렇게 남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사실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규칙이나 규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어떤 판단 미스, 이런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그 사람 기질이 원래 그래서 그래 이렇게 봐버리는 것은 사실상 오류예요. 그런데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런 오류를 저지른다 해서 기본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기본적 귀인 오류 이렇게 부르죠. 정리하면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할 때 사람 내부의 요인 여기에다가 행동에 대한 원인을 돌리는 것, 이것을 기본적 귀인 오류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자신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무조건 그 사람의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어 라고 이 타인 지각 이론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설득 관련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인지 반응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인지 반응 이론에서 인지 반응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이론인 사전 경고 효과, 예방 접종 이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 반응 이것이 무엇인지부터 이제 배우겠습니다. 인지 반응이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 회티와 카시오코는 1981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메시지를 실제로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 이 생각이 바로 인지 반응이다라고 페티와 카시오코는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 그게 인지 반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고를 봤어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이 제품 내가 사왔으면 이런 혜택을 누리겠구나. 이것의 장점은 이런 거고 난 이런 가치를 얻겠네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인지 반응인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자,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지금 칠성사이다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탄산음료 시장에서 선두 브랜드인 코카콜라, 이것을 이제 겨냥해서 칠성사이다가 집행했던 인쇄 광고인데,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코카콜라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사이다를 마실 것인가, 이런 도발적인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카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카콜라는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우리 칠성사이다는 카페인이 안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요. 또 그 다음에 코카콜라는 색소가 들어있는데 우리 사이다는 색소가 안 들어있다, 이렇게 또 정보를 소비자한테 줍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외부에 이 노열티를 유출을 하는데 우리 칠성사이다는 전혀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줘요. 그럼 사람들은 이 광고를 보고 이런 정보들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아, 사이다, 이 칠성사이다는 삼무음료구나. 무카페인, 무색소, 무로열티,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는 토종 국산 브랜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다는 깨끗하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생각, 이 생각이 인지 반응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인지 반응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런 사고, 이런 걸 말을 하고, 그러면 인지 반응 이론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 반응 이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상, 사람이나 사물, 사건, 그리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죠. 아무튼 이런 대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 반응, 생각을 하면 이 생각이 곧 태도 변화의 이제 주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이론입니다. 생각이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보는 이론인데,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아, 이 제품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거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광고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좋아, 이렇게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이론은 그 태도의 변화를 이제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 이것 때문에 태도가 변화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곧 태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생각, 이 인지 반응이 태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 생각이 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자기 설득, 그 관점에서 이제 설득을 분석하려고 했던 그런 이론입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스키마입니다. 사람이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하면요, 특히 또 이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있으면 그 접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에 스키마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스키마에 맞춰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태도가 극단적 양상을 띠면서 변화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나를 바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아 설득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스키마,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키마가 뭐죠? 스키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물 모양의 인식구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의 덩어리, 이것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콜라 하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지금 콜라 딱 하고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콜라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어떤 친구들은 콜라라는 말을 듣고 바로 코카콜라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들은 펩시콜라를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하면은 광고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죠.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빨간색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친근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는 좀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달죠. 그리고 칼로리도 높고 그런 만큼 또 에너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량음료에 들어가고 목마를 때 다른 음료와 더불어서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콜라 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그물 모양처럼 되어 있죠.
바로 이러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갖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 이것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생각에 의해서 태도가 바뀌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도 변형입니다. 이 이론 또한 태도 변형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태도 변형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접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인지 반응,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이 태도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품이 이렇게 좋은 점이 많았구나. 이 제품 좋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생각이 태도를 바꾼다. 이 부분에서 이 이론은 태도 변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인지 반응, 생각이 이렇게 태도를 바꿀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가? 그 인지 반응 효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 그린왈드는 1968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설득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설득 메시지를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인지 반응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심층적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을 열심히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비례해서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라고 학자 그린왈드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지 반응이 효과가 있는 원인은 뭐냐면, 홀로프란 학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에 의해서 인지적으로든 감성적으로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각,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왠지 남의 생각보다도 더 그럴듯하게 여기고요. 또 뭔가 더 독창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습성이 있어요. 뭔가 괜찮은 생각이야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인지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억도 잘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은 보다 심층적으로 처리하려는 습성이 있고, 또 자기의 생각은 이게 내 생각이라서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괜찮다 이렇게 여기다 보니까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래서 인지 반응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이론의 모형을 좀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설득 메시지, 광고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머릿속을 인지 반응,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이 인지 반응은요, 이 긍정적인 반응을 흔히 지지 주장이라고 불러요. 지지 주장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옹호하는 그런 의견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지지 주장인 거죠. 그리고 반박 주장, 이것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정하는 그런 의견들인 거죠.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었을 때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 이런 지지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광고의 메시지라던가 또는 광고에서 말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광고에서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 반박 주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광고의 메시지나 또는 광고되는 제품,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TV 광고 한 편, 그리고 인쇄 광고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 나온 그 정보들을 접하게 될 거고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하는 지지 주장,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반박 주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지지 주장이 떠오르면은 정말로 이 광고된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지, 반면에 반박 주장이 떠오르면은 광고된 제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 개의 광고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TV 광고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머릿속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에 따라서 어떤 태도가 형성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광고는 햇반 광고입니다. 드디어 밥이 다 됐습니다. 우와, 맛있어. 꼭
이모가 엄마 감독 같아. 맞아. 엄마가 있지. 엄마 벌써 왔어? 엄마! 아유, 엄마.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DJ. 네, 이 광고에서는 지금 햇반이 마치 어머니가 해주신 밥과 같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듣고 머릿속으로 인지 반응,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튼 지금 이 TV 광고는 정보를 전달했는데 이것은 인쇄 광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밥, 햇반.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가 해준 밥하고 똑같다,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바디카피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햇반은 일단 정수된 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 거의 이것과 유사한 그런 묵은 상태에서 포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마솥 원리로 밥을 지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읽어보면서 아, 진짜 이 햇반은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지지주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은 분명히 햇반에 대해서 좋은 태도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박 주장을 떠올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이 햇반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 햇반이 엄마가 지어주신 밥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반박 주장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면 그 사람은 햇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 반응 이론은 뭔가 어떤 설득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 정보들을 이렇게 접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인지 반응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 사전 경고 효과와 그 다음에 예방 접종 이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경고 효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전 경고 효과에서 사전 경고가 무엇인지 그 단어 의미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전 경고가 뭔 뜻이죠? 사전 경고는 단어 의미 그대로예요. 사전, 미리 경고, 주의를 주는 것, 알리는 것,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곧 당신의 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의 태도와 맞지 않는 반하는 어떤 설득 메시지에 노출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리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사전 경고입니다. 그러면 사전 경고 효과는 무엇이냐? 이 의미 그대로예요. 앞으로 당신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경고를 해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 설득 메시지에 대해서 아니 왜 내 태도를 바꾸려고 해? 이런 식으로 그 저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인 거죠.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앞으로 너의 태도를 바꾸게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미리 뭔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열심히 생각을 하게 돼요. 신속하게 머릿속으로 이제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지주장, 반박주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먼저 자기의 태도에 반하는 메시지를 받기 전에 아니 왜 내 태도를 바꾸려고 해?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머릿속으로 열심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원래의 입장, 이런 것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지지하는 그런 주장들을 인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뭔가 태도를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전 경고 효과는 인지 반응 이론의 한 종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실험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티와 카시오포, 이 두 학자는 1977년에 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이었냐 하면 이 심리학 개론, 이것을 듣는 수강생을 크게 두 개의 집단을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심리학자의 특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단은 사전 경고를 했고 한 집단은 사전 경고를 안 했어요. 어떠한 사전 경고를 했었냐면 이제 이 심리학자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모두 다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가 그런 태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사전 경고를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단 사전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한 집단 사전 경고를 안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집단이 더 부정적인, 굉장히 저항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을 것 같나요? 사전 경고를 받은 집단일까요? 아닌 집단일까요? 네, 그렇죠. 사전 경고를 받았던 집단이 더 저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페티와 카시오포는 이 특강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사전 경고를 받았던 집단이 훨씬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아주 저항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경고를 받으면 사람들은 설득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사전 경고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방접종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맥가이어하고 파파조시스가 1961년에 발표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1950년대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6.25가 발발을 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병사들이 북한군이나 또는 이제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생還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온 병사들이 굉장히 열렬한 공산주의자가 돼서 돌아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세뇌를 받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공산주의자들의 세뇌에 설득당하지 않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저항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많은 그 방법들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 예방접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에 반하는 어떤 설득 메시지에 저항적이게 되려면요, 미리 그거 관련한 아주 약한 수준의 이 설득 공격 메시지에 먼저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의학의 그 예방접종 원리를 차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방접종의 원리가 무엇이죠? 이거는 그 전염성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려면 특정 세균을 이렇게 약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 인체에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렇게 들어온 그 약한 세균을 우리 몸은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항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한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이 항체에 의해서 그것을 방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방접종 원리죠. 바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설득 공격에 사람들을 이제 보호시키려면은 그 설득 공격 메시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약한 수준의 그 공격 메시지에 좀 노출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한 세균을 집어넣듯이 아주 약한 정도의 그런 설득 공격 메시지를 좀 접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약한 수준의 설득 공격 메시지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생각에 의해서 어떤 메시지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강한 설득 공격 메시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이제 인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50년대에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옛날처럼 아예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이런 거다, 이런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에게. 그래서 아,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포로를 잡혀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세뇌를 하더라도 이제 이미 저항심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세뇌가 안 당하게끔 이제 유도를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설득 공격 메시지로부터 보호를 하려면은 미리 약한 수준의 설득 공격 메시지 접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항력이 생기게 만들어서 나중에 강한 그 설득 공격 메시지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론들, 이것이 예방접종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이제 저항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효과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인지 반응 이론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설득 관련 모델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1교시에는 귀인 이론을 배웠죠. 귀인 이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 또는 어떤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의 원인을 추론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 귀인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 뱀이 제시한 자기지각 이론 그리고 존스와 데이비스가 제시한 타인지각 이론이 있습니다. 자기지각 이론이라는 것은 내 행동을 보고 내 태도가 이럴 거야 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보고 나의 태도를 지각을 하는 거라서 그것을 따서 자기지각 이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지각 이론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추론하는 이론, 이것이 타인지각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인지반응 이론을 보았죠. 이것은 내가 어떤 설득 메시지에게 노출됐어요. 그래서 정보를 접하게 돼요. 그때 인지반응, 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태도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태도를 바꾼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전 경고 효과 그리고 예방 접종 이론을 배웠습니다. 사전 경고 효과는 너의 태도를 바꾸려고 한다 이런 의도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미리 사전 경고를 받게 되면은 그 설득 메시지에 대해서 저항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라고 보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이론은 이제 맥가이어하고 파파조지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자신의 태도에 반하는 어떤 설득 메시지에 저항적이게 되려면 미리 약한 수준의 설득 공격 메시지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예방접종 이론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